알고 보니 그들이 옳았습니다. 미국은 힘과 데이터, 그리고 경제를 동원한 완벽한 압박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죠.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며 절망을 무기로 만드는 법을 아는 유일한 민족. 최첨단 무기가 아닌 수천 년을 버텨온 불굴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완벽한 전략을 자신들의 위대한 역사로 받아쳐버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펜타곤 전략 분석가 마이클 스테판입니다. 워싱턴 DC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곳은 단 한치의 감정적 판단도 허용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주의의 성전입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미합 중국의 절대적 국가 이익만이 모든 의사결정의 준거가 되는 곳이죠. 바로 이 권력의 중추에서 저는 분석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2월의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지하에 위치한 전략회의실, 일명 스페이스 A라고 불리는 이 밀실의 공기는 유난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거대한 곡면 스크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와 군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떠오르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냉정한 숫자들이 예고하는 예측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참석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임무는 극도로 명확했어요. 바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압박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었죠. 저는 치밀하게 준비된 첫 번째 압박 카드를 자신만만하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전례 없는 대폭 증액 요구였죠. 기존의 1조 원 수준에서 무려 10배가 넘는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강경파 인사들은 모두 이 압도적인 수치 앞에서 한국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한 전략적 구상은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질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이었는데, 스크린을 전환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를 화면 가득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박 계획의 핵심인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주권화 전략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분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한국 첨단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구조적 종속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질식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을 꿇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완벽한 이중 압박 구조였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동맹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던 한반도의 운명이 바로 제 손끝에서 설계되고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합 중국 전략 분석가로서 제가 담당해야 할 숙명적 직무였으니까요. 저의 완벽하고 치밀한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의 모든 참석자들이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며 안도의 표정을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실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긴급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중앙정보국 현지정보원 잭 윌슨으로부터 전송된 단 한 줄의 암호화된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한국정부 원자력 평화이용협정 전면 재검토 공식 선언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꿔놓았고, 사방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당황스러운 소리들이 터져나왔으며 참석자 전원이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나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예측 모델과 시나리오 분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핵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저의 두뇌는 거대한 의문과 충격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전략적 자신감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한반도의 지도층들을 이토록 대담무쌍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지정학적 충격은 10년 넘는 분석가 경력에 처음으로 패배감이라는 치욕적인 감정을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개인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전략적 자신감의 실체적 근원을 반드시 규명해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치명적 약점을 발견해서 이 오만불손한 도발 행위를 완전히 응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구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동맹국들의 최근 대한국 정책 동향부터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호주의 사례였죠. 마침 지난해 호주 정부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 도입 계약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국방부 기밀 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쾌감에 사로잡혔는데 역시 서구 동맹국들도 한국의 이상한 행보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확신했어요. 더욱이 한국의 한화시스템이라는 방산업체가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인수를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도 결국 호주 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어요.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내부적으로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호주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레드백 장갑차의 실제 성능평가 보고서 원문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파일을 열어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제 상상력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각종 실전 시뮬레이션과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는 미국이 자랑하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나 독일의 최신형 링스 장갑차 같은 서구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들을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방호력, 기동성, 화력, 생존성, 심지어 연료 효율성까지 모든 전투 성능 지표에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수치적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가 자국의 안보를 걸고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한 객관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의 머릿속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왜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압도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 저를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와 분석,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거대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불길한 직감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칠에 걸쳐 작성했던 모든 보고서, 초안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지정학적 비밀이 한반도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문의 실체를 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규명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전략적 임무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취약점이나 약점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반대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국가적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 정세 전문가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잠재적, 저력의 실체적 근원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펜타곤 내부에서도 가장 기밀성이 높은 지하 심층부에 위치한 수십 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공면 스크린들이 사방의 벽면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첨단 데이터 시각화 통합센터
일명 데이터 월이라고 불리는 미합 중국 정보 분석의 최종 심장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지구상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동향과 경제적 변화, 그리고 정치적 격변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거대한 디지털 정보의 대해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미합 중국 패권의 두뇌 중추였습니다. 저는 중앙 제어 콘솔 앞에 서서 단 하나의 검색 명령어만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군산복합체 종합 현황 분석이라는 8글자였는데 잠깐의 데이터 로딩 시간이 흐른 후 제 눈앞에 펼쳐진 시각적 스펙터클은 제4반세기 분석가 경력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지정학적 충격파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세계지도 위에서 한반도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리적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수십 개의 굵직한 붉은 선들이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들은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의 폴란드와 루마니아까지, 남쪽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동남쪽으로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의 칠레까지 지구 전체를 거미줄처럼 촘촘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첨단 군사무기 시스템들의 실제 수출 네트워크 경로들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광경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3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이제는 무려 1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때 유럽 방산업계를 주도했던 프랑스의 탈레스나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전통적 군사 강국들의 수출 실적을 아득히 뛰어넘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놀라운 지위에 도달한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보호막 아래에서 묵묵히 그러나 전략적으로 자체적 군사기술 역량을 축적해온 한 민족의 장엄하고 감동적인 국가적 서사시가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화면 곳곳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군사기술 성과물들이 생생한 실전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라는 한국형 자주곡사포가 폴란드의 광활한 설원지대에서 정확무비한 사격 성능을 과시하며 질주하는 장면이 있었고, 천국 미사일 방어체계는 중동 지역 사막의 뜨거운 하늘을 침입해오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공 철벽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한편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기술력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KF-21 전투기가 창공으로 역동적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웅장한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단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경이로운 정밀도로 관통하는 시뮬레이션 영상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 앞에 완전히 말을 잃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적 실체였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보호 없이는 구식, 보병용 소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생산해낼 수 없었던 전쟁 폐허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 시스템들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제작해서 지구 전역의 우방국들에게 공급하는 글로벌 군사기술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결코 우연한 기적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무명의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 안보 투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반도 민족 전체의 불굴의 의지력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만들어낸 필연적이고 당연한 역사적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평화이용협정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주저없이 꺼내들 수 있었던 전략적 자신감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 보장에 의존해야만 하는 수동적 피보호국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국가 안보를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자주적 군사 역량을,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른 우방국들의 안보까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적 힘을 보유한 당당한 주권국가로 우뚝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펜타곤에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인식적 충격과 패러다임 전환은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쉽사리 가시지 않고 제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제 개인 자택의 서재로 돌아와서도 연일 밤을 지새우며 깊은 사색과 성찰에 잠겨들었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뇌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떠나지 않는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한반도의 민족들은 이토록 강인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여 강해져야만 했던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패기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정신적 동력의 원천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차원의 질문들은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적 처리만으로는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정신과 한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깊이 있는 영역에 속한 고차원적 문제였어요. 저의 모든 컴퓨터 기반 분석 모델들과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사일 시스템의 최대 사거리나 전투기의 순간, 기동 성능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어도 한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불굴의 집단 의지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신적 DNA 같은 것은 그 어떤 수식으로도 계량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재 사방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공로 상패들과 정부기관, 표창장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략 분석가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의 징표들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실질적 의미나 가치도 갖지 못하는 공허한 장식품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하고 견고한 철벽에 정면으로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정성과 열정을 다해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지식의 체계와 논리적 사고의 건축물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의 지정학적 대혼란과 전략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회유 같은 기존의 외교적 수단으로는 더 이상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상대방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한국의 다음 전략적 행보를 전혀 예견할 수 없다는 현실만큼 국가 전략 분석가에게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며칠간의 깊은 고뇌와 치열한 내적 성찰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정신적인 스승이자 국제전쟁사학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였습니다.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오랜 기간 국제관계학과 군사사 연구의 최고봉으로 활동하시다가 학계 중심부에서 은퇴하신 후 오직 자신만의 개인 연구실에서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발굴하고 탐구하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박사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문명사적 맥락 속에서 꿰뚫어보는 탁월한 역사적 통찰력을 보유하신 분이었죠. 저는 한동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을 찾아뵙는다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의 지적 역량과 분석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모든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의 근본적 오류와 무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고, 마침내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은밀한 개인 연구실로 향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학문적 명성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근본적인 미합 중국 전체의 미래, 운명이 걸린 사활적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제임스 해밀턴 박사님의 은밀한 개인 연구실이 위치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펜타곤의 차갑고 무기물적인 현대식 유리 건물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19세기 후반에 건축된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석조 건물의 삐걱거리는 나무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 박사님의 연구실 두터운 참나무 문을 노크했을 때, 저는 마치 현재라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과거의 어떤 신비로운 공간 속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듯한 신비롭고 경건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수천 권에 달하는 고서들과 희귀본들이 발산하는 깊고 묵직한 지적 향기와 사방의 벽면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빛바랜 고지도들과 역사적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박사님께서는 저를 별다른 말씀 없이 악수를 하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가져온 최첨단 데이터 분석 자료들과 기밀 보고서들을 연구실 중앙의 고풍스러운 참나무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방산 기술력 현황,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압도적 위상, 그리고 미합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압박 전략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분석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렸지만 박사님께서는 그 최신 데이터들과 정교한 분석 보고서들을 그저 대충 훑어보실 뿐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장시간에 걸친 브리핑과 설명이 모두 끝나자 박사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연구실 한쪽 벽면에 정중하게 걸려있는 16세기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낡고 빛바랜 한반도 고지도 앞으로 저를 천천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저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과연 펜타곤이 자랑하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들과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예측하고 계산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한국가와 민족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친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체험하고 축적해온 집단적 경험과 그 속에서 단련되고 형성된 불굴의 정신적 유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바로 그 빛바랜 한반도 고지도 위에서 현재의 전라남도 남해안 어딘가에 해당하는 지점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가리키시면서 인류 전체 전쟁사에서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해전 승리 중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조선 장군이 주인공인 명량대첩의 서사였죠. 박사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오래된 조선시대 해전 이야기를 꺼내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험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당혹감은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침입하거나 압박했을 때 반복적으로 겪었던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몽골 제국, 일본 제국주의까지 한반도보다 수십 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역사적 강대국들이 모두 한반도 민족의 예상치 못한 저항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 앞에서 좌절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민족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명량대첩이라고 강조하셨죠. 저는 숨을 죽인 채로 박사님의 설명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박사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저는 마치 오래전, 수백 년 전, 그 절망적인 바닷가 전장에 직접 서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작 13척의 낡고 초라한 조선 함선들로 300척이 넘는 일본의 거대한 연합함대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말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한다면 조선 수군의 승리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해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학살과 전멸이 예정된 절망적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장군은 그 절망적 역경 앞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의 복잡한 조류 패턴과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한 천재적인 전술적 아이디어를 구사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승리의 무기가 따로 있었다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리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절대적 신념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투쟁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적 힘 하나만으로 조선 수군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박사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적 유전자가 단지 이순신 개인만의 특별한 자질이 아니라 수천 년간 끊임없는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아온 한민족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적 정신적 DNA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쳤을 때도, 고려의 서희가 거란의 소손령을 외교적으로 굴복시켰을 때도, 조선의 의병들이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항일무장 투쟁을 벌였을 때도
모두 동일한 정신적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박사님의 깊이 있는 역사적 해설이 끝났을 때 저는 온몸을 관통하는 강렬한 지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펜타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격했던 대한민국의 그 이해 불가능한 전략적 자신감과 압도적인 군사적 압박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던 그 신비로운 용기의 진정한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주하고 분석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바로 그 명량대첩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동일한 정신적 유전자를 계승하고 있는 후예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역사적 진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해냈던 그 찬란한 역사적 경험과 DNA가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펜타곤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분석가로서의 차가운 통계 숫자들이 아니라 한 위대한 민족의 장엄하고 숭고한 역사적 서사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펜타곤 비밀전략회의실의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참석한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강경파 인사들 대부분은 대한국 추가 압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브리핑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모든 데이터 자료들과 분석 보고서들을 단상 옆으로 조용히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참석자들에게 우리 미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거대하고 근본적인 인식의 착각과 오류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맹국이나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통제 가능한 종속국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에 걸친 장구한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압박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은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유한 민족이며 명량대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예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참석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 군사적 위협과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부당한 경제적 제재를 계속 가한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보복 조치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 한국 민족은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부당한 압박은 한국인들의 잠재되어 있던 엄청난 역량과 저력을 폭발적으로 각성시키는 치명적인 기폭제 역할만 할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는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국가적 생존 위기를 느낄 경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주저없이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제기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마지막으로 제 결론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일방적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상호 존중하며 진정한 상생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의 미합 중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저의 브리핑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길고도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바로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하고 깨달았던 거대한 역사적 진실이 이곳 워싱턴의 권력 중심부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미국 정부의 대한국 정책 기조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 수위가 상당히 완화되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분 개입 요구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펜타곤 내부의 전략회의들에서 대한민국을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닌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력과 글로벌 군사산업에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국의 국익 증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법이 주류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고무적이었던 변화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한반도,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적 저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경제적 지표나 군사적 수치만으로 한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적 자산과 불굴의 정신적 유산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국가적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고 미미한 변화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두 나라가 진정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서로의 고유한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불굴의 역사가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려지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힘,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군사력 같은 숫자로만 나라를 평가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수천 년의 시련을 이겨내며 만들어진 강한 정신,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외국인 분석가의 진심 어린 보고서가 강대국의 오만한 생각을 조금은 바꾸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가정의 심장부까지 정복한 작은 반도 국가의 위대한 도전, 성능과 혁신만을 추구하던 시대를 넘어 인간 중심의 섬세한 경험 설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인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언론정보학을 복수 전공했고 국제관계학에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과 기술 패권에 관한 논문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CNN 산하 프리미엄 테크 글로벌 산업 칼럼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글을 써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시장조사 보고서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3년 미국 가전시장에서 삼성이 21%로 1위, LG가 19%로 2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때 미국 가정의 자랑이었던 지위와 월풀이 뒤로 밀려났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미국인데 한국 회사들에게 밀렸다고요? 충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가 아마존 리뷰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시장 재편의 신호였어요. 사실 요즘 상황을 빗대어 보면 이유는 뻔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산 가전제품에 104%라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 제품들이 몰락한 것이죠.
그 반사 이익을 한국 기업들이 챙겨간 겁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진정한 기술력 차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에바, 직접 가서 확인해봐.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헤쳐와. 데이비드 편집장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미국 기업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취재해온 제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조사하러 가야 한다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데이터팀에서 보내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JD 파워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삼성이 프렌치도어 냉장고, 의류 건조기, 쿡탑 등 여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더군요. LG도 대부분의 부문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월풀과 지인은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미국 소비자들은 왜 우리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된 걸까요? 의심 속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한국경제산업진흥원에서 이장훈 연구원이 공항 로비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왠지 거슬렸지만 친절함에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우리는 자동차로 향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는데 도로변에 늘어선 삼성과 LG의 대형 광고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기업들의 로고가 세계 곳곳을 장식했으며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착 후 오늘은 세부 일정이 없어서 숙소로 바로 향했어요. 짐을 풀기 위해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올라왔는데 침대 위에는 한국경제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한 웰컴 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과 함께 작고 반짝이는 금색 손톱깎이가 들어있었어요. 집어 들어보니 묘하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손톱깎이 옆면에는 777이라는 숫자와 함께 손끝에서 시작된 세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손톱깎이 하나에도 이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네. 머릿속으로 비웃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취재가 벌써부터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내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도 안 되죠. 잠시 반짝이는 트렌드일 뿐 근본적인 혁신은 여전히 실리콘밸리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손톱깎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묘하게 완벽한 균형감, 손에 익숙하게 감기는 그립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첨단 기술의 회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가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나는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하러 온 것이지 한국 기술에 감탄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내일의 본격적인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이장훈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픽업한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정확히 시간에 맞춰 이장훈 연구원이 도착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자신감으로 한국어는 어려워 보이네요 라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스탠퍼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내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에 오르자 이장훈 연구원은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홈 박람회에 가서 삼성과 LG의 최신 기술을 볼 예정이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이장훈 연구원은 한국 가전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수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퓨처소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판매 금액 기준 점유율 20.1%를 기록했어요. 이는 판매량으로는 18.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장훈 연구원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썹이 올라갔어요. 미국 기업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장훈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스위크에서는 삼성의 최신 사운드바 모델을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며 올해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평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미국 매체인데 왜 한국 제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차가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이장훈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의 세탁기와 건조기 평가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주요 부문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LG전자의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평가 대상 70여 개 제품 중 가장 높은 8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 가정의 상징이었던 월풀과 GE가 어떻게 한국 제품에 밀릴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LG전자는 점유율 23.4%로 1위, 삼성전자는 21.6%로 2위를 차지했어요. 건조기 시장에서도 LG전자가 23.2%, 삼성전자가 22.2%로 두 회사가 미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장훈 연구원의 말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차 안에서 이장훈 연구원은 삼성과 LG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됐고 당시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으며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는 그보다 조금 앞선 1958년 구인회 회장이 부산에 설립했어요. 1959년에는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랑하지만 이 회사들은 60년 넘게 꾸준히 성장해온 거였군요. 이장훈 연구원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미국 가정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가 최고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입지가 매우 강합니다. 사진 속에는 미국 중산층 가정의 주방에 자리한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가 있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장훈 연구원은 가전제품의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이제는 구독 경제로 전환 중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가전 구독 사업으로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이는 전년 대비 50% 성장한 수치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가전제품을 왜 구독한다는 거지요? 마치 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이장훈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신 제품을 저렴한 월 구독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필터 교체부터 기기 청소까지 포함된 케어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가전 시장의 판도와는 너무 달랐어요. 미국이 리드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온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짝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약간의 설렘도 느껴졌어요. 한국 기술의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조명과 세련된 디스플레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삼성과 LG의 거대한 부스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장훈 연구원이 저를 안내하며 첫 번째로 삼성 스마트 싱스 전시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삼성의 스마트 싱스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기기 연결을 넘어 완전한 생활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홈은 흔한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기술은 제가 알던 스마트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마트 싱스는 단순한 기기 제어가 아닌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화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주택 내 모든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싱스 에너지는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사용 패턴을 제안합니다. 미국 가정보다 평균 30% 정도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의아한 표정이 절로 나왔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어서 안내된 공간에서는 스마트싱스의 보안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녹스 매트릭스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으로 더 많은 기기가 연결될수록 오히려 보안이 강화되는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가전업계에서 가장 많이 획득했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공간은 LG 싱큐 전시관이었어요. 이곳은 LG의 인공지능 기술 브랜드인 싱큐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싱큐는 2017년부터 모든 LG 가전에 적용된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싱큐가 탑재된 세탁기였어요. 이 세탁기는 옷감의 무게와 재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합니다. 더불어 물 사용량도 최소화하죠. 북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이장훈 연구원의 말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이렇게 선택했다니요? 이어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 앞에 섰어요. 21.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냉장고 문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단순한 식품 보관기기가 아닌 가정의 중심 디바이스로 기능합니다. 내부 카메라가 식품을 인식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해주며 가족 구성원의 일정까지 공유할 수 있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생활 플랫폼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표시된 판매 현황이었어요. 패밀리허브는 미국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4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어요. 한때는 미국 가전의 자존심이었던 월풀과 GE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앞에서 미국의 우월성이라는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장을 돌아보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기술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한국 기업들은 이런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력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기술은 기능을 간주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사람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체험존에서 저는 직접 스마트싱스 시스템을 경험해봤어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조명,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연동되어 작동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더구나 음성만으로도 모든 것이 제어되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개별 가전의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생활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이것이 한국 가전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진짜 이유죠. 이장훈 연구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시장을 나서며 이장훈 연구원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 체험 숙소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안내였어요. 직접 일상에서 경험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숙소에서는 한국에서의 자료 정리와 기사 작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어요. 차를 타고 20분쯤 이동하자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LG의 모든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된 공간이라는 설명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과연 얼마나 다를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이장훈 연구원이 스마트폰 앱을 조작하자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이 공간은 모두 스마트싱스와 싱큐로 제어되며 출입부터 모든 기기 작동까지 자동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용 계정으로 설정된 앱이 제 스마트폰에 설치되었어요. 이장훈 연구원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고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며 적당한 밝기로 조절되었어요. 바닥은 미리 데워져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용자가 들어오면 습도, 온도, 공기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니 놀라웠어요.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신기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취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본 한국 기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주변 환경이 신기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고 실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일일이 설정을 바꿔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집 전체의 조명이 자동으로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바뀌었어요. 창문의 블라인드도 스스로 내려왔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났다는 점이 경이로웠어요. 마치 집이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조명에 깨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 주방에서는 커피 머신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설정해둔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화면에는 오늘의 날씨와 일정, 뉴스 헤드라인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각각의 기기를 따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며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어요. 원래 의도했던 비판적인 기사가 아닌 한국 기술의 혁신적인 측면을 다루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이미 이 편안함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디스플레이에는 이장훈 연구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치킨 박스와 맥주가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웃으며 들어온 그는 한국의 치맥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배달 주문 후 20분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진 점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빠른 배달 서비스가 흔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장훈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의 기술 철학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진정한 사용자 경험이란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 공간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제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이 알아서 제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해 주었습니다. 말로 명령하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특히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이 자동으로 내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의 약점을 파헤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장점을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안의 미국인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느끼는 감동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무슨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국 기술을 해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따라가야 할 모델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경험은 기술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기술이 주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일종의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이 종종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졌지만 이곳의 기술은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CNN 소속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이 편안함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복잡한 설정과 개별 작동이 필요한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혹시 이장훈 연구원이 일부러 이런 체험을 마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변화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사에 담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제목, 중국 관세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한국은 이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이 경험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웰컴 키트에서 반짝이는 금색 손톱깎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받고 비웃었던 그 물건이었어요. 손톱이 길어진 것을 발견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그 손톱깎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용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손톱이 잘렸어요. 미국에서 쓰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지손톱을 자르는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더구나 잘린 손톱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경험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기술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스마트폰으로 777 손톱깎이를 검색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눈이 커졌어요. 이 회사는 매년 8천만에서 1억 개의 손톱깎이를 생산하고 90%를 수출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97년 중국 총리가 산업시찰 중 이 손톱깎이를 들고 외국 제품은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데 우리 제품은 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노력해서 이처럼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냅시다라고 말했다는 일화였어요. 손톱깎이의 비밀은 정밀함에 있었습니다. 하부가 0.02mm만큼 튀어나온 구조가 손톱을 깔끔하게 자르게 하면서 내구성도 뛰어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손톱깎이는 몇 개월 쓰면 날이 무뎌져 교체해야 했지만 이 손톱깎이는 수년간 사용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95년 보잉 항공이 자사의 보잉 777 이름으로 상표권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작은 회사가 싸워 이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에 맞서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상표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셈이었죠. 이 회사가 사용한 전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84년부터 이미 미국의 777이라는 이름으로 수출했던 영수증과 서류들을 샅샅이 뒤져 법원에 제출해 선사용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결국 보잉이 먼저 손을 내밀어 777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되 로고, 모양만 다르게 표시하자는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의 거대한 스마트홈 기술도 놀라웠지만 이 작은 손톱깎이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거창한 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운다면 한국은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0.02mm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섬세함이 강점이었어요. 이런 정밀함과 실용성이 세계 시장을 정복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손톱깎이를 손에 쥐고 있자니 애플의 아이폰이 떠올랐어요.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를 놀라게 한 것도 결국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플은 그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화려하고 비싼 기능만 추가할 뿐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는 소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기술의 근본, 즉 사람의 필요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손톱깎이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한국 기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0.02mm의 차이, 그것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었어요. 미국의 기술이 화려하고 강력한 뽐낸다면 한국의 기술은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진짜 이유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설계한 기술, 한국에서 배운 미래, 이제 제가 써야 할 이야기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끼게 했어요. 스마트싱스와 싱큐 같은 거창한 시스템도 이 작은 손톱깎이도 결국은 같은 철학이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내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계가 나를 이해하는 세상.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진보는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어느새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제가 쓰던 비판적인 글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항상 혁신과 최초를 강조합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모두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미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완성과 조화에 집중했어요. 기존 기술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기술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자에게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런 기사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운이나 반사이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식 혁신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길,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미국 기술의 우월함을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첫날 받았던 그 작은 손톱깎이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손톱깎이를 꺼내 들었어요.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금속 표면을 바라보며 이장훈 연구원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기자님이 손끝을 기억하셨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느끼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과장된 표현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화려한 스펙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보며 미국으로 돌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생각했어요. CNN 편집장은 분명 비판적인 기사를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우리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혁신의 방향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파괴적 혁신과 혁명적 발전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오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복잡한 리모컨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 매번 설정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술이 얼마나 편안하고 직관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손톱깎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업들은 항상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기업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배려가 결국 세계 시장을 정복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젠 미국에 돌아가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문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자존심과 한국 기술의 만남, 정말 흥미진진했죠. 처음에는 우리 기술을 무시하던 미국 기자가 하나둘씩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톱깎이 하나에서도 우리 기술의 정수를 발견하는 장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화려한 기술보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세계 시장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 뿌듯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